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도 그럴 여유도 없다. 그런데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20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42.6%가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의 52.9%가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로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서, 자녀를 돌봄,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등을 꼽았고요. 남성들은 고용 상태,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자녀를 돌보거나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강한 만큼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많았는데요.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중에서 38.6%, 그리고 출산할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서 44.1%도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지원이 늘어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 우리 사회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이미 이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또 새로운 한 달도 오늘 또 힘차게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윤복자님, 곽정은님, 김선호님, 이정아님, 1774 쓰시는 분 등등 함께 또 벌써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릴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려야죠. 자, 이제 9월부터 이달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좀 줄게 됩니다.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금리의 스트레스 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4.5%인 이 대출을 받는다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지난달보다 2,800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1,3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연소득을 기준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 즉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을 따져보는 건데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알파벳 세자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요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DTI로 쓰게 됐었는데 이제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까지 다 합쳐서 이 알파벳 세자로 관리를 하게 되죠. 참고로 그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의 약자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요 세자 알파벳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 오프닝에서 방금 전에 출산 생각이 없다 이런 설문을 인용하셨는데,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쓴 후에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대기업 총수일가가 단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쥐꼬리 경영을 이어간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매년 소비자들이 모르는 채로 사라지는 간편결제, 일명 페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매월 1일이 되면은 그 전달의 수출 실적이 나오죠? 네. 8월엔 어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5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에 1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역대 8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번 기록입니다. 지난달은 반도체가 주로 이끈 달이었는데 반도체 수출만 120억 달러, 약 16조 원을 육박하면서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아진 덕분인데요.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또 급증을 했고 네. 여기에 D램 고정가 상승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제품 중에서는 이 컴퓨터 수출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고요. 무선 통신 기기도 2달 연속 5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석유 제품, 석유 화학도 각각 5개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선박 수출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이 바이오 헬스 부분이 지난달 39%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위탁 생산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주요 생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것도 역대 8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부문까지 좋아졌다. 그런데 기존에 반도체랑 같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게 자동차였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좀 주춤했어요. 맞습니다. 자동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 2위 수출 품목인데 지난달은 4%대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업체에서 이제 생산 라인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고 또 임금 단체 협상 같은 걸로 이제 부분 파업이 벌어지면서 공장 가동률 하락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다가 지난번에도 성공예감에서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그렇죠. 감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도 이제 감소를 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수출이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그래도 이 역대 8월 자동차 수출 금액만 놓고 따지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동차 말고도 부진했던 품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가전, 섬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과 철강 제품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볼까요?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물건을 잘 팔았는지. 우리나라가 이 주로 무역하는 9개 정도의 시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8개 지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주력 3대 시장에서는 5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중국 수출 성적이 6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호실적을 보이면서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잠깐 빼앗기기도 했었는데 1위 자리를 중국이 다시 지켰고요. 주로 중국에 많이 가는 중간재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의 이 IT 품목 수출 증가가 대중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대미 수출도 지난해보다 11%가 증가했는데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 중입니다. 미국으로 뭐가 그렇게 많이 갔나 하고 살펴보니까 반도체가 130%, 컴퓨터가 330%가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과 동시에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입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또 수입이 어느 정도는 늘어야 네. 그게 또 시차를 두고 수출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하면 6%가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원유 수입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가 늘고 또 가스 수입도 5%대로 늘면서 전체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고유가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수입 규모가 는 건데 다행히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출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무역 수지로 따지면 이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WT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율은 참 얼마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집단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8개 대기업 집단이 있고요. 이 대부분인 78곳에 그 총수가 있습니다. 이 총수를 포함해서 총수 일과 관련 법인까지 동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업들의 내부 지분율, 즉 총수와 총수 관련자 등 동일인의 주식 비율은 61%입니다. 이게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동일인 지분율은 많은데 막상 총수 일가 지분율만 발라놓고 보면 굉장히 적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4% 정도고요.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총수 일가 주식이 단 1%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 SK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 0.4%로 관련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HD 현대, 카카오, 넥슨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왜 그렇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면 대부분 순환 출자 방식이라 가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수 일가가 A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A 회사는 다시 B 회사, B 회사는 다시 C 회사, C 회사는 다시 D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쉽게 생각하면 이 머리를 물고 있는 뱀의 꼬리처럼 지분 구조를 설정해서 소수 지분으로 전체 기업 집단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또 63개 대기업은 총수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가장 규모가 큰 기업에 속하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반을 좌우하는. 그래서 예전에 모 그룹 회장님은 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손가락 경영. 그러니까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냥 손가락으로만 저 사람을 내치고 또 새로 임명하고 이런 경영도 있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 아닌 이건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데 총수 일가의 주식을 지급하는 약속을 맺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의 주식 지급 약정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대기업 집단 중 17곳이 총수나 친족, 임원 등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영어로는 RSU라고 하는데 특정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성과 조건부 주식 지급이 있고요. 그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SK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산, 에코프로, 현대차, 포스코, 하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주는 약정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반 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받는데 이 총수일가는 10년 동안 사고만 치지 않으면 주식을 준다 이런 약정을 맺은 거고요. 또 신세계, 카카오 등 일정 기간만 재직을 해도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SK나 네이버처럼 성과에 연동해서 주식 지급을 결정하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이 공정위는 주식 약정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내부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승계에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 조건부 주식 지급 총수 일가에게 주게 된다면 또 투명하게 알려라, 공시해라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진짜 성과를 잘 달성해서 주식을 지급받는 건지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에게 찬반 여부를 또 심판을 또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그 스톡 옵션하고 RSU하고 좀 헷갈릴 헷갈리죠. 수가 있는데 스톡 옵션은 이제 받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행사를 그 권리를 행사를 돈을 주고 해야 사야 되죠.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시장 가격도 그만큼 올라 있어야 이득이 되는 건데 RSU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스톡 옵션과는 좀 차이가 있고 스톡 옵션은 대주주에게 줄 때도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RSU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RSU도 대주주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우리나라는 그 제한이 없죠. 그래서 회장님 아들들이 네. 이 RSU를 받아가고 있다. 중요한 건 주주들의 찬성표를 받았느냐 이것도 좀 절차적으로 마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뜨거운 감자였는데 뭐 총수일가 지분 확장하는 방법 중에 이 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도 지속 거론이 되거든요. 최근에 그 두산 박개카, 두산 로보틱스 합병 지금 무산되긴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건이 있었고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당한 합병을 통해서 총수일가의 지분을 늘리는 예, 꼼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출산 또 육아휴직 쓰고 나왔는데 책상이 없어졌다. 네. 아니면은 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경우들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불이익을 줬던 회사는 그럼 처벌을 받을까요?
거의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됐죠. 지금 직장갑질 119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네. 올 초부터 6월 말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 총 278건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9%로 한 25건 정도가 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법 위반을 인정받은 25건 가운데서는 기소가 7건, 과태료 처분이 1건으로 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80%는 기타 종결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요? 이 기타 종결이 뭐냐면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중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인이 2회 불출석을 했다거나 신고 의사가 없다거나 취하, 각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직장갑질 119 측은 일터에서 모성 부성 보호 제도를 사용할 때 좀 민폐 취급을 하는 현실을 좀 바로 잡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근로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좀 달라지는 게 있네요. 직원 수 10인 이하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직원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 지원 제도는 이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에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전체 사용자의 약 18%에 불과했습니다. 인력이 적은 10인 이하 규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육아휴직을 쓰기가 더 눈치가 보이고 공백이 더 커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이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설사 이 대체 인력을 쓴다고 해도 사업주가 인건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애로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육아 지원 제도를 장려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의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 공백이 생긴 인력을 새로운 인력이 아니라 동료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 동료가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에 간편 결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종 이제 적립금 모아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페이 금액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시효가 5년이 지나서 소멸된 페이 금액이 지난 3년 동안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년 한 400억 수준이고요. 네. 이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페이먼트, 롯데 멤버스 등 전자금융 사업자, 또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 페이도 있습니다.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대표적이고요. 또 각종 신용카드사 이외에도 스타벅스 같은 유통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페이 하루 사용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액이 2021년에는 6천억 원에서요. 지난해에는 8,8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결제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포인트나 적립 혜택 때문에 충전을 한 뒤 결제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주의하셔야 될 게 각 업체별로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5년이고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마지막 충전일이나 사용일로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업체 입장에서는 소멸 금액이 늘어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페이 잔액이 소멸되면 그 전까지는 기업 장부상에서 부채였던 금액이 이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물건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부채였거든요. 그래서 낙전 수입이라고 하죠. 예, 떨어지는 동전 같은. 맞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발달해서 이제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예금이나 적금, 보험금 등 같은 경우에는 휴면 전환이 되면 회사가 고객에게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더라도 이 금액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넘어가서 사회복지에 사용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 소멸 금액은 현재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비자들의 돈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이 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좀 개선할 방법은 논의되질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요. 페이 미사용 잔액을 활용해서 사회복지망 재원으로 활용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단체도 페이는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데 기업들은 소멸시효가 임박해도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법으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국회의원실에서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매년 수백억 원의 선불금이 사실상 묶이고 있는 만큼 페이 잔액도 휴면 예금과 유사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무슨 페이 간편 결제가 굉장히 많아져서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이쪽에 내가 얼마 남겨놓고 있더라? 저쪽에 얼마 적립했더라?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좀 알릴 의무 요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7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소득에서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거죠. 알파벳 세자인데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67조 원, 한 달 사이에 7조 원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는다. 가계부채를 조금 더 관리해야겠다라고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다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스트레스 조건까지 얹어서 2단계를 시행을 했는데요. 가산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당신이 이걸 견딜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대출 한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알파벳 세자인데 참고로 예전에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로 많이 불렸었는데 요즘엔 DTI를 거의 쓰질 않게 됐죠.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 상환액에다가 기타 부채, 주담대 말고 다른 대출 상환액까지 다 합쳐서 이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2356님 강력한 힌트 주셨네요. 2356님. 저는 카메라 DSLR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DSLR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니시는데 원체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알파벳 하나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정희님 집 대출 받을 때 그때 공부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564님은 며칠 전에 은행 상담을 했는데 제한이 많아서 대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승자가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라고 씁쓸하죠. 그리고 9840님 스트레스 쌓이네요.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스트레스 이것 2단계를 이제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런 또 안 좋은 상황까지도 또 감안을 해야 또 대출 건전성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2단계 이것까지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난달이랑 이달이랑 아마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994님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얼른 방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강하자마자 이제 방학을 기다리시는 학교 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그 알파벳 세 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요게 약 300만 가구에게 평균 106만 원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장려금이 돌아가는 걸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하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금 내는 거, 네. 환급 받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근로장려금, 네. 자녀장려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국세청에서 주는 거라고요? 맞아요. 예, 국세청에서 뭐 관리도 하고 지급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예.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일하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건데요. 일을 안 하면 이제 국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걷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자녀장려금 이런 거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이제 뭐 생활을 좀 안정되게끔 하는 거랑 또 일을 하게끔 근로 의욕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제 주로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수집된 과세 정보, 뭐 세금 신고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늘었다든지 소비를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이제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 그 과세 정보를 토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형식으로 장려금을 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근로장려금. 이제 저희도 근로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근로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2024년에는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또 지급해주는 돈도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소득 요건, 두 번째로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가구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소득 요건을 보시면은요, 이제 부부가 합산해서 연간 1년 동안 번 총 소득이 7천만 원이 안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연간 7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전년도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년도에 만약에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원칙은 신청 자격이 없고요. 근로한 게 아니니까. 예, 맞아요. 아하. 다만 이제 본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부양가족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니까 근로한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다만 내가 근로소득은 없었더라도 부양가족의 소득이 있었으면 네. 뭐 총소득 합산 7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그러면 소득 요건은 이제 연 7천만 원 이하고 네. 부부 합산으로.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 조건 같은 경우는요, 가구원 모두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2억 4천만 원.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적금 같은 이런 금융 재산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자주 묻는 이제 질문에는 빚이 뭐 많이 있으면 그만큼 빼주나요? 아니면 은행 대출이 많은데 그만큼도 빼주나요? 하는데 아니요, 안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가격이 3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은행 대출이 2억 5천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내 재산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채, 대출을 빼주지 않기 때문에 주택 3억 원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아하. 네, 마지막으로 가구 요건을 보면은 이제 1인 가구라고 이야기하는 단독 가구, 그리고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 한 명만 돈을 버는 헛벌이 가구, 그리고 부부 둘 다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수로 나뉘게 되고요. 이 각 가구의 유형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재산 요건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개념이 아니라 총자산 개념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있어도 네. 집값이 3억인데 대출이 사실상 2억 5천입니다. 해도 그냥 3억 원짜리 집으로 보고 맞습니다. 이분은 탈락. 네, 탈락이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이라는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요. 소득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은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우리 장려금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우리 일명 3.3% 세율 네. 원천징수됐다고 하면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희망근로, 뭐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이런 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가가치세, 뭐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이런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종교인 소득을 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 스님, 뭐 신부님 이런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 없는 백수 아니면은 군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네요. 예.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런데 일용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 또 프리랜서들도 네. 받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건들에 다 부합이 됐다. 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예, 이제 뭐 조건, 소득 조건 다 해당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월급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같은 직계 좀비속에 해당한다고 그러면은 네. 이분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없는 걸로 봐서 우리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뭐 물건을 판매를 해서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한 경우라면은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아서 뭐 발생한 양도소득이라든지 은행에서 받은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학원에서 만약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신고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뭐 받을 수 없고 저희 세무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 사업 소득자는 당연히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아르바이트생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면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기타 소득으로 잡히면 못 네. 받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받으면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로소득으로만 봐야 되는 거네요. 참 이것도 좀 어렵네요. 안타깝죠. 네. 평균 아까 106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네. 근로장려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구 형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1년에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라고 한다면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맞벌이. 네. 그리고 헛벌이 같은 경우는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 단독 가구면은 165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신청해서 받은 분들은 다 만족하고 있고요. 되게 뭐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살펴보면은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도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급여가 일정 금액 월급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월급이 많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월급이 적다고 해서 적게 받는 형태가 아닌 월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월급이 안정된 소득으로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근로장려금이 0원이 돼서 이제 국세청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 뭐 한번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홈택스에 산정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받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체납된 세금이나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줄어들게 돼서 지급액의 뭐 30% 한도로 체납 금액에 이제 충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세무 정보랑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6343님이 이 근로장려금 확인은 어찌 하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하는,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요, 근로장려금을 1년치를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24년도의 경우라면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내년 25년도 5월 달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돈을 주는 거는 9월 달 중에 9월 달 정도에 주니까는 뭐 한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죠. 너무 먼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조금 미리 주고 이걸 정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반기 거 1월부터 6월 거까지를 지금 신청을 해서 미리 받으면 내년에 1년치 걸 한번 정산을 해봤을 때 미리 준 게 너무 많이 줬다.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이럴 경우에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돈을 바로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 줘야 할 5년 동안 줘야 할 장려금에서 이렇게 그 금액만큼 빼고 주는 형태로 우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신청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장려금 신청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근로장려금 네. 살펴봤고, 자녀장려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시행을 됐는데요.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일단은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도 좀 더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좀 기대하기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됐고요. 이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좀 더 높아져서 조금 더 많은 가구들이 이 혜택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됐어요. 조건을 보면은요, 자녀 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버는 소득이 1년에 7천만 원 미만이고 또 자녀가 18세 미만인 뭐 자녀가 있는 헛벌이,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요. 재산 기준 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같이 2억 4천만 원까지고요.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장려금도 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중요한 거. 이거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반기 신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3월이랑 9월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 신청 같은 경우는 5월에 이루어지는데 반기 신청, 지금은 2024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 것까지의 소득을 이제 9월 19일까지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요, 작년 것도 원래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속, 2023년 기속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일까지 작년 거 지금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건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를 뺀 95%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네.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국세청에서 어차피 세무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신청해주고 막 그럴 수는 없나요? 네, 신청하기 어렵죠. 매년 챙기기도 네. 번거롭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매번 잊지 않고 이제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장려금을 받는 대상 중에 뭐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 그리고 또 가구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동 신청이라는 거를 동의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한 경우라고 하면은 앞으로 2년 동안에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내가 따로 장려금 신청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자동적으로 돼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한번 자동 신청을 동의해놔야 되는 거네요. 예, 네. 처음에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은 또다시 이게 연장돼서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요. 아하. 내가 신청을 했는데 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신청한 거는 없어지게 돼서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 신청하는 방법은요, 이제 홈택스라든지 손택스 같은 방법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네. 좀 더 편한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1544-9944 아니면 1566-3636 장려금 신청하는 전용 상담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상담 전화가 따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1544-9944 네. 1566-3636 네.
좋습니다. 이쪽을 아니면 이제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오늘 김철훈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야권이 제기한 계엄 대비 의혹, 독도 전심을 철거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8만 3천 원, 평균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일당은 2,200원 올랐지만 연간 소득은 88만 원 떨어졌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4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나이스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8월 넷째 주 기준인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또 0.07%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67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전셋집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든든 전세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든든 전세 주택.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길래 든든 전세 주택입니까? 진짜 든든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세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든든 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그 집주인들이 이 전세금 보증 기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저를 대신해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보증 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일단은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한 다음에 그 기관에 직접 낙찰을 받아서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집의 규모는 굉장히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아파트, 연립주택, 뭐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다양한 이 주택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든든한 전세주택. 그래서 네. 든든 전세주택인 거네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단 공공임대주택보다는요. 네. 소형평수가 아니고 역세권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곳에 있고 그리고 신축들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세 사기를 당한 뭐 그런 집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뭐 대다수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집들이 되고요. 그 가장 큰 장점은 뭐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전세 사기 걱정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 보증금도 뭐 거의 시세의 90% 수준이고 일단 기본적인 계약은 2년인데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재계약은 3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장 8년까지는 원하는 만큼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한 건가 보네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세의 90% 정도로 전세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보증금은 대략 한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든든 전세주택? 일단 이제 허그, 보증기관에서 했던 전세주택을 보면은요, 이제 2차 모집 때 보면 최소 6,700만 원 정도에서 최대 2억 2천까지. 전세 자금은 굉장히 좀 약간 다양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거주 지역이나 주택 유형 면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했지만 사실 요즘에 서울의 웬만한 전세값이 뭐 5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했던 2차 모집을 보면 그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역세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신축 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비하면 보증금이 좀 낮은 편이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어때요?
사실 제가 이 등등 전세주택의 가장 좋은 점이 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이 등등 전세주택은 나이,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신생아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가구다 이러면 입주자 선발 시에 가점도 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 요건, 그러니까 전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라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송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임대주택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뭐 나이, 소득, 자산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네. 추첨을 통해서 선발이 될 테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신청받고 있다고요? 지금이 신청하는 네. 기간인가 보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등등 전세주택으로 이 이름에 두 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LH와 허그. 그런데 LH는 일단은 올해 분이 다 마감이 됐어요. 신청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허그에서 진행하는 허그 전세 등등 전세주택이 지금 현재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공급하는 1차 모집은 끝났고요. 네. 지금 현재 2차 모집을 받고 있거든요. 2차 모집은 이제 8월 30일에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2주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신청 기간인 거죠. 근데 이제 LH와 이 허그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LH는 이제 전국 16개 지역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고, 허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서울, 경기, 뭐 인천,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네. 시행이 되는 거고, 허그 네. 같은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지역이요. 네. 요게 신청하는 주체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네네, 맞습니다. 이게 든든 전세주택이 어느 곳에 나와 있는가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주체도 LH가 되느냐 허그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9월 13일까지 지금 2차 접수인 거죠, 지금은? 네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2차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세자금 떼일 일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만약 살게 되면 내 네. 집 마련을 못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전세 보증금을 원래는 전세로 살게 되면 내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저렴하게 전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등등 전세주택으로 살다가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집,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준공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입주권을,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청년들, 특히 전 청년층이 이거를 활용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렴하게 등등 전세주택에서 이제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이제 거주를 하다가 계속 청약 같은 데 도전을 하거나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도전을 하게 되면, 만약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여기서 나가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현재 뭐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굉장히 꼭 활용해야 될 그런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광석 님이 네. 든든 전세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지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할 수 없는 게요. 그 전세 사기로 나온 물건을 이제 LH나 허그가 직접 매수를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예,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집주인이 직접 내 집을 사주세요라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세 사기를 우려를 안 하는 게 사실 이 등진 전세 주택인 거죠. 그게 또 어떤 주택이냐는 LH랑 허그가 또 판단을 직접 해서 매입을 하겠죠.
네, 일단은 매입을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매수를 한 다음에 그냥 전세를 주는 게 아니라 집 수리 같은 것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이사를 가기 전에 뭐 이제 리모델링도 좀 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하잖아요. 네, 일단은 집을 딱 매수를 했을 때 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수리를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세를 주게 됩니다. 아하,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나이, 뭐 자산 아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들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1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65대 1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집주인들한테 신청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계획된 것만 16,000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물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절차 중에 좀 약간 애로점이 경매 진행하는 게 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좀 단축해버리면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LH랑 허그가 경매를 받아와야 되니까. 네네. 근데 경매가 이제 일단 신청을 들어가서 나오기까지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니까요. 네네.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든든 전세 주택 살펴봤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증시 잠깐 보면은 오늘 약간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앞날은 좀 괜찮을지 8월에 정말 힘들었는데 9월 증시는 어떻게 될지 2부에서는 개미스쿨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9월 투자 준비 함께 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